2024년 11월 프랑스 최고 명문 고등학교 리세 앙리 4세. 이 학교에서 선발된 25명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히했어요.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이 가져온 지도는 쓸모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질서, 사람들의 태도, 숨겨진 역사. 모든 것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는 세계는 너무 좁다고. 한국을 무시하던 프랑스 엘리트 학생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마르크 듀랑,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교육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그 일주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죠. 오만함이 무너지고 편견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관한 것이죠. 닫힌 마음이 열리고 좁은 세계가 넓어지고 어린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230- 출발 전 파리공항 2024년 11월 15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3터미널. 저는 일찍 도착해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버스 한 대가 도착했어요. 리세 앙리 4세 학생 25명. 그들은 버스에서 내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기자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저건 기대의 웃음이 아니라 조롱에 가깝다고. 첫 번째로 만난 학생. 앙투안, 18세.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르몽드 기자 마르크 듀랑입니다. 아, 네. 앙투안이에요. 한국 여행 기대되죠?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요? 별로요. 왜요? 한국이요? 거기 뭐 볼 게 있겠어요? 삼성이랑 K-팝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앙투안 마이너스 출발 전부터 결론 내림. 두 번째 학생. 클로에 17세. 긴 금발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소녀였어요. 클로에,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좀 봤고, K-팝 몇 곡 들어봤고. 근데 솔직히 이번 여행 별로 기대 안 해요. 왜요? 우리 학교가 왜 아시아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이나 독일이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확신에 찬 얼굴. 세 번째 학생. 루카, 18세. 안경을 쓴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루카,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는? 글쎄요. 사실 전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엔 루브르나 베르사유 같은 게 없잖아요. 역사가 짧아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는구나. 인솔 교사 르메르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였어요. 선생님, 학생들이 좀. 알아요, 마르크. 르메르 선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년 같아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가 최고라고 배웠어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자랐죠. 그 생각이 깨지는 게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행은 교육이 아니라 충격요법이구나. 700- 비행기 안 12시간의 여정.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의 대화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을까? 글쎄, 이상한 거 많다던데. 김치? 냄새 진짜 이상하다며. 우리 프랑스 요리가 최고지.
미슐랭 별이 몇 개인데. 저는 그들 뒤에서 걸으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앙투안이 좌석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12시간이나 가야 한다니. 이 시간에 런던 갔다 올 수 있겠네.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르메르 선생이 통로를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편견은 짐이야. 내려놓고 가. 하지만 클로에가 반박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선생님.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거. UN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르메르 선생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메뉴판을 본 학생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비빔밥, 불고기. 이상한 이름들 뿐이네. 프랑스 요리랑은 비교도 안 되겠지. 루카가 옆 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버틸 수 있을까? 진짜 음식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 식사가 나왔을 때 앙투안이 김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냄새 진짜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먹어? 클로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효 음식이래. 치즈랑 비슷한 건데. 우리 치즈가 훨씬 세련됐지. 한 학생은 아예 식판을 밀어냈어요. 난 파리 돌아가면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겠어. 저는 그 광경을 촬영하며 생각했습니다. 음식 하나도 비교의 대상. 경험이 아니라 서열. 이게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구나. 긴 비행이 계속됐습니다. 밤이 되자 학생 몇몇이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학생의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한국 치안 괜찮니? 조심해라. 우리 동네만큼 안전하지 않을 거야. 학생의 답장. 걱정 마세요. 일주일만 있다 올게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편견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말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 옆 학생이 재빨리 말했죠. 파리가 더 크지.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1300- 인천공항 도착. 첫 번째 충격.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공항 시설이 예상과 달랐던 겁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앙투안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클로에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샤를 드골도 이 정도는 되는데 뭐.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은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했고 바닥엔 동선을 안내하는 선이 깔끔하게 그어져 있었죠. 루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 다른 학생이 거들었어요. 공항만 좋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 동안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처음의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탑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다들 한쪽으로만 서 있지? 클로에가 설명했죠. 급한 사람 지나가라고 비워두는 거야. 파리에선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파리에선 사람들이 양쪽을 다 막고 서 있죠. 티켓 자동 판매기 앞에서 앙투안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영어 지원이 완벽했고 반응도 빨랐어요. 이거
생각보다 편한데? 옆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팔이 나비고 카드가 더 세련됐어. 디자인이 별로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인정의 시작. 그러나 즉각적인 방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해졌어요. 깨끗한 좌석, 선명한 노선도,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파리 지하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루카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여기 낙서가 하나도 없네. 클로에가 재빨리 말했죠. 새 차량이라 그런 거 아냐? 하지만 다음 역에서 탄 열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승 구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앙투안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밀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저는 플랫폼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대기선이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정확히 서 있었어요. 한 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규격화된 거 아냐? 좀 숨막히는데. 우린 원래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르메르 선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유와 무질서는 다르단다. 호텔로 가는 길.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장인이 즉시 달려와 주워서 건넸어요.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그 직장인은 미소 짓고 사라졌습니다. 앙투안이 웃으며 말했죠.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어색해. 파리에선 그냥 지나칠 텐데. 클로에가 설명했습니다. 관광객이라 그런 거겠지. 원래 동양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 하잖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설명하려 한다. 인정하는 대신.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2000- 첫날 저녁, 혼란의 시작.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학생들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가 진짜 깨끗하네. CCTV가 엄청 많아. 감시 사회인가? 아니면 그래서 안전한 건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르메르 선생이 간단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뭘 봤니?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한참 후 앙투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직 첫날이잖아요. 더 봐야죠. 클로에가 덧붙였습니다. 공항이랑 지하철만 본 건데 그걸로 판단할 순 없어요. 르메르 선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본 것 중에 프랑스보다 나은 게 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국 루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솔직히 파리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한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솔직히 좀 놀랐어. 뭐가? 지하철이랑 공항.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쉿. 크게 말하지 마. 왜? 인정하기 싫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2400- 둘째 날 거리에서 본 것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의 표정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명동 탐방.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학생들은 어제보다 더 많은 걸 관찰했어요. 명동역에서 내렸을 때 한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유모차를 들었어요. 말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클로에가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런 건 파리에서도 볼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거리로 나왔을 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아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요.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신호를 지키네. 차도 없는데. 앙투안이 웃으며 말했죠. 우린 그렇게 경직되게 살지 않잖아.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마다 물티슈와 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돈 내는 거야?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기본 서비스예요. 식사가 나왔을 때 반찬이 여러 개 나왔는데 모두 무료 리필이 가능했어요. 앙투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다 공짜야? 진짜? 클로에가 말했죠.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사실상 우리가 내는 거야. 하지만 메뉴판의 가격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식사 후 거리를 걷는데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고등학생 2명이 다가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고 학생들은 웃으며 사라졌죠. 프랑스 학생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지하철을 탔을 때 환승 구간에서 더 강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약자가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을 건넸어요. 노약자는 고맙다며 천천히 올랐고 여성은 그 속도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급한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지각할 것 같은데. 클로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돕는 거 봐. 시간보다 사람이 먼저인가 봐.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3000-셋째 날 데이터와 마주하다. 셋째 날 학생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오늘 일정은 직접 조사. 서울의 공공 시스템을 데이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앙투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공공 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네.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 대기질 수치, 심지어 공중 화장실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클로에가 파리 교통 앱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버스는 예상 시간이 자주 틀려. 근데 여기는 분 단위로 정확해. 루카가 지하철 앱을 확인하며 덧붙였어요. 서울 지하철은 몇 호선 몇 번 칸이 덜 붐빈다는 것까지 알려주네. 파리는 그냥 운에 맡겨야 하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테스트했습니다. 앱에서 버스가 3분 후 도착한다고 표시됐고 정확히 3분 후에 버스가 왔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앙투안이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며 말했죠. 이거 우연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점심시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처음엔 그냥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계속 정확하니까 이건 의도된 거야. 오후엔 거리의 안전시설을 조사했습니다. CCTV 밀도, 가로등 간격, 비상벨 위치. 학생들이 측정하고 기록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CCTV가 진짜 많네. 이게 감시 사회 아냐? 클로에가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면
그래서 안전한 걸 수도 있어. 파리에서 밤에 혼자 걷기 무서웠던 거 생각나? 그 말에 여러 학생이 침묵했습니다. 루카가 고백하듯 말했어요. 저 파리에서 지갑 소매치기 당한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선 아직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대중교통 정시율, 거리 청결도, 무료 공공 서비스, 모든 항목에서 서울이 파리보다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했습니다. 앙투안이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하지? 3700 마이너스 넷째 날 부모님들의 반발. 넷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Tudo 학생들의 julgado por uma 부모님들로부터 comissão formada 단체 메시지가 쏟아진 거예요. 르메르 선생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네. 선생님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학부모들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아이들이 가기 좋은 나라 맞나? 위생은 괜찮은 거야? 치안이 파리보다 안전하다는 게 말이 돼? 문화 수준은 어때? 우리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앙투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앙투안, 너 괜찮니? 거기 음식 위생이 의심스럽다는데. 배탈 나지 않게 조심해. 클로에도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죠. 아빠가 빨리 돌아오래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부모 세대의 편견이 그 변화를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여기 별로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르메르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걸 믿어.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 너희는 지금 직접 보고 있잖아. 하지만 학생들은 불안해 보였어요. 자신이 본 것과 부모가 말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부모님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프랑스만 못할 거야. 거기 교육 수준이 우리보다 높을 리 없어. 아시아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갈등이다. 한국 vs 프랑스가 아니라 경험 vs 편견. 회의 중간에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달라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파리랑 비교하면 오히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틀릴 리 없잖아.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신데. 앙투안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봤나?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부모님들은 안 믿으시는 거야? 클로에가 조용히 대답했죠. 인정하기 싫은 거겠지.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께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앙투안이 메시지를 쓰다가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엄마, 여기 생각보다 좋아요. 마이너스 삭제. 엄마, 여기가 파리보다. 마이너스 삭제. 엄마, 제가 본 건. 마이너스 삭제. 결국 그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체면을 지키려는 건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가? 루카가 대답했죠.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다 틀렸다는 거잖아.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균열을 받습니다. 방어가 무너지고 사실이 자존심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 방문. 학생들은 평소처럼 버스에 올랐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이상 비교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려고 했죠.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어요. 파리의 박물관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1950년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을 걷는 사람들. 앙투안이 한 사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전쟁 직후 명동 거리 사진이었어요. 그들이 며칠 전 걸었던 그 거리가 70년 전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폐허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전시실엔 전쟁 중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잔해 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 사진 속 아이들의 나이는 지금의 프랑스 학생들과 비슷했어요. 클로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우리랑 같은 나이네. 한 학생이 전시된 교과서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총탄 자국이 있는 책, 피로 얼룩진 노트. 르메르 선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 아이들에겐 없었어. 학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구 과정을 보여주는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1960년대 사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맨손으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진 캡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1인당 GDP 79달러. 세계 최빈국. 앙투안이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79달러. 1년에. 다음 패널엔 현재 서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며칠간 걸었던 그 거리, 탔던 그 지하철, 보았던 그 빌딩들. 1950년 폐허와 2024년 현재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루카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같은 곳이라고. 클로에가 벤치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한참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판단했어. 너무 쉽게. 전시실 한쪽에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단위로 서울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 폐허에서 시작해 조금씩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생기고 지하철이 놓이고 마침내 지금의 서울이 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타임라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앙투안이 손으로 사진들을 가리키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폐허, 1960년 재건, 1970년 개발, 1980년 성장.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가 본 건 이 모든 과정의 결과였구나. 한 학생이 전쟁 전 한국의 문화재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남대문, 전통 건축물들. 그리고 그 옆엔 전쟁으로 파괴된 모습. 그 학생이 말했죠. 우리가 한국엔 역사가 없다고 했잖아. 루브르나 베르사유 같은 게 없다고. 클로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부서진 거였어. 영상실로 이동했습니다. 생존자 인터뷰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전쟁을 모르고 살게 하겠다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학생이 멈춰섰습니다. 마지막 패널에 적힌 문구를 읽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학생은 그 문구를 손으로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한 세대도 안 걸렸어. 우리 할아버지 세대 시간이야.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웃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앙투안이 주변 건물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 건물들 전부 70년 만에 만들어진 거네. 우리가 당연하게 봤던 게. 클로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프랑스가 최고라고. 우리가 1등이라고 믿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생각도 안 했어. 여러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르메르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너희가 본 그 지하철, 그 깨끗한 거리, 그 친절한 사람들, 그게 다 어디서 온 건지? 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폐허에서 다시 세운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호텔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각자 짐을 싸고 있었지만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앙투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선 왜 저렇게 사람들이 밀지? 클로에가 그 옆에 앉으며 대답했죠. 우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한 학생이 노트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었어요. 첫째 날 별로 기대 안 함. 둘째 날 생각보다 깨끗함. 셋째 날 사람들이 진짜 친절함. 넷째 날 부모님이 이해 못하심. 다섯째 날 데이터가 증명함. 여섯째 날 우리가 틀렸음. 마지막 줄은 크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엔 왜 CCTV가 없지?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냐?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밤에 무서운 건데. 여기선 CCTV가 많은데도 감시받는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고. 앙투안이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 정리해봤어. 우리가 프랑스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그가 읽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밀기, 신호 무시하고 건너기, 거리에 쓰레기 버리기, 늦게 오는 버스에 짜증내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른 거지. 루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솔직해지자. 어떤 건 진짜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거야. 지하철 청결도, 대중교통 정시성, 공공서비스. 이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한 거야.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아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앙투안이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우리가 뭘 봤는지. 클로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럼 화내시지 않을까? 한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진이랑 데이터 보여드리면 조금씩 이해하실 거야. 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만했다는 걸 배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될 순 없었어요. 여러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앙투안이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많이 배웠어요. 돌아가면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좋은 쪽으로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야? 거기가 뭐가 좋다는 거니? 앙투안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믿으시네. 클로에가 그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안 믿었잖아. 직접 봐야 알게 되는 거야. 르메르 선생이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너희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건 한국에 대한 게 아니야.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거지. 기준이 여러 개 있다는 것.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직접 경험해야 진실을 안다는 것.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학생들은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앙투안이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보여. 클로에가 대답했죠. 우리 눈이 달라진 거야. 도시는 그대로인데. 루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지. 귀국, 새로운 시작. 인천공항 출국장.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고, 누군가는 여행 내내 적어온 메모를 다시 펼쳤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앙투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봤어요.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프랑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게 문제였어요.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보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중얼거렸어요. 다시 오고 싶네. 이번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배우러. 여러 학생이 동의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프랑스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를 낮춰보는 이유가 될 순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사진과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클로에는 자신의 비교표를 사진으로 찍어 부모님께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클로에, 이게 진짜야? 내가 프랑스보다 한국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클로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그래요, 엄마. 데이터가 증명해요. 그리고 직접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행 비행기에서 보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호기심과 겸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리 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을 테니까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일주일 동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앙투안이 대답했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틀렸다고.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 넓다고. 착륙 직전.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루카가 말했어요. 우리 달라졌죠? 여러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나가기 전
르메르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국에서 뭘 배웠니? 앙투안이 대답했어요. 겸손이요. 그리고 질문하는 법. 클로에가 덧붙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법. 기준이 아니라 이해로. 루카가 조용히 말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엔 데이터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해하러 왔지만 결국 자신을 질문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진짜 여행의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르메르 선생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마르크,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표회를 연 영상이었습니다. 제목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 앙투안이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 그건 오만함이었다는 걸 압니다. 클로에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루카가 전쟁기념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세계를 배운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오래된 지도를 접는 법, 프랑스 학생들의 한국 재발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판단하러 왔지만 결국 자신을 발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었다.